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흥분과 함께 또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세론과 거품론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대응법 살펴봅니다. 집중분석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대단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3000포인트를 달성했는데요. 관성의 법칙으로 상승에 몸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버블에 대한 우려로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네, 홍 대표님 시각 어떠십니까? 예,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 네. 빨리 내리는 건 위험하다. 빨리 내리는 것도.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고점을 잡는 건 사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시장의 고점을 형성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이 주가의 주식을 못 살 것 같은 그 공포심이 사람을 압도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굉장히 올라가고요. 더 나아가서 상승의 모멘텀, 힘도 굉장히 세집니다. 따라서 고점을 정확하게 잡는다라는 그런 허망한 생각은 저는 버리는 게 낫다. 그러면 언제가 고점을 잡는 게 가장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유리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밤에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처럼 한국 수출의 가장 중요한 선행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400대 제조업체의 구매 담당자,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자재부장님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CEO의 오른팔들이 앉는 자리, 총무부장님이 이렇게 구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왜 그 기업의 사정을 제일 잘 아냐 하면 일단 회사에 존재하는 재고 상황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물건을 입반출을 시키니까. 네. 두 번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실에 비품이라든가 심지어 안전모라도 다 자재부장이 구입하니까. 세 번째, 더 나가서 오더가 얼마나 왔는지, 주문이 얼마나 왔는지를 알아야 중간재 반제품 주문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보기에 전체 60% 이상의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일단 아직 내릴 때는 아니다. 다만 PER 기준으로 해서 이제 14배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PER 밴드가 되면 과거 역사적으로 이게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2007년 이후에 가장 지금 비싼 수준입니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2007년 당시에도 보면 PER이 14배, 13배 갔었습니다. 그때 이후 지금 가장 비싼 상황이다라는 건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좀 과열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열된 시장의 조정이 본격적인 하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굉장히 강한 강세장일 때는 일단 시장의 조정은 있더라도 시장에서 지금 내린다라고 하는 그 선택이 가져올 그 후회, 그리고 그에 따른 뒤늦게 또 다시 주식을 더 비싼 값에 사는 리스크에 생각한다면 지금은 일단 시장이 상당히 강하고 과열 기미도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내리기에는 그게 더 무섭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아도 될 만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다음 키워드 보면서 또 시장 방향성 논하겠습니다. 다음은 에그플레이션입니다. 이 얘기를 꽤 오랜만에 듣습니다. 농작물에 따른 농작물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인데요. 글쎄요, 지금 에그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 되는 단계인가요? 예, 일단 네. 옥수수 가격 기준으로 해서 예. 5년 내 최고치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간 그 수많은 이머징 국가, 특히 커피, 콩 투자하시는 분들 종종 저는 네. 봤는데요. 커피, 콩이라든가 원면, 커튼이라든가 아니면 원당 이런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들이 지난 5년 내내 굉장히 약했습니다. 왜 그렇게 약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기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데다가 두 번째는 바이오 디젤이라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예, 그 우리 옥수수 이런 걸 네, 재배해 네, 가지고 이걸 에탄올로 네. 정제 가공해서 그걸 연료로. 이 연료의 사용, 특히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그럼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미국도 부시 행정부 시절에 이 에탄올 관련돼 있는 보조금들이 지급됐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농산물 제조 농가들이 다 기름 짜내기 위한 용도로 농산물을 재배했었는데 이제 이 보조금들이 없어졌죠. 특히 오바마 정부에서 그 국제 유가가 또 빠졌잖아요. 2014년부터 유가 빠지니까 같이 농산물 가격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국제 유가 많이 올랐다 그래봐야 50불밖에 안 되는데 콘, 그러니까 이제 부쉘당 옥수수 가격이 지난 간밤에 얼마까지 가냐면 455불까지 가서 2년 전 최고치였던 480불, 70불을 그냥 20불 이상 넘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2010년의 악몽 때문에 저희가 이걸 걱정하는 것이죠.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AI 그 차트가 나오는데 2010년 그러니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부분이 회색 금융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회색 금융 바로 오른쪽이 2010년인데 그 그림에도 잘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식료품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저 빨간 선이 식료품 가격인데 그때 발생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안 그래도 유가가 상승하면서 경제가 되게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니까 생계가 어려워진 거죠. 생계가 어려워지면서부터 중동 민주화 시위가 튀니지부터 리비아, 시리아까지 이어지는 중동 민주화의 봄, 즉 자스민 혁명이 시작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0불, 110불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런 연쇄적인 유가 상승과 식료품 가격 상승 그리고 이머징 국가의 정정 혼란들이 겹쳐지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때 당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매파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3번 인상했습니다. 우리도 인상했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시절에 네. 한국도 2010년 금리 인상한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 급격한 유동성 축소가 나타나는 가운데 유럽 재정 위기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시장에 급격한 조정을 불렀었던 게 악몽이 사실 10년 전에 있었죠. 물론 이게 뭐 재현된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저 빨간 선을 보시더라도 최근 급등했다가 전년 동기 대비로만 보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저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시장의 참가자들이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있었던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5년 내 옥수수 가격이 최고치다. 그러면서 2010년, 11년 기록했었던 고점에 비한다면 아직도 30% 이상 낮지만 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 좀 가질 필요 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굴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어쨌든 농작물에 의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는 단계라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직 뭐 5년 내 최고치라 그러지만 예. 10년 전 최고치에 비하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죠. 네. 다만 오르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여러 파워를 비롯한 세계 식량기구인데요. 그러니까 2020년 수확량 아직 집계 중인데 집계하고 있는 데이터가 자꾸 하향 조정되고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지난해 굉장히 우리 신선식품 채소류 물가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 기후가 좀 이렇게 순조롭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한국만 고생한 게 아니었고 세계 다른 지역들도 수확의 차질들이 발생하는 게 지금 최근 식량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우리가 체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경작이라든지요. 이게 또 경작해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과정들도 어렵고 충분히 뭐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이고요. 다음 세 번째 홍춘욱 박사님이 꼽아주신 키워드는 스타일 로테이션. 영어라 좀 표현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건 어떤 뭐 중소형주와 대형주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성장주와 가치주일 수도 있고 이런 걸 텐데요. 스타일 로테이션에 대비하라. 여기서 그 어떤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죠? 스타일 로테이션? 예, 네. 주도주 순환. 주도주 순환. 네. 예, 근데 이제 꼭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예. 부분이라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스타일이 뭐냐면 그 경기나 금리처럼 중요한 경기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주식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을 가진 기업들의 집합.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딱히 번역하기 어려워서 그냥 저도 예전에 책을 번역하면서 스타일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네. 간단하게 대표적인 스타일이 가치 성장입니다. 또는 대형 소형, 네. 또는 로볼, 하이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인플레 기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플레 기대가 올라올 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렇겠죠. 왜 그러냐 하면 가치주라는 게 일단 깔고 앉아있는 자산은 많은데 이익은 잘 못 내서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을 딱 이야기하자면 한국전력, 포스코, 은행주 이렇게 3대장을 네. 저희들이 드는데 지난 간밤 미 증시에서 가치주의 랠리가 촉발된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유가가 올랐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의 기대들이 올라오게 될 때 가지고 있는 깔고 앉아있는 그 거대한 유유 자산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경제의 성장도 없고 가격 인상도 어려운 요인 때문에 힘들었다면 가격 인상이 가능해지는 저는 특히 저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만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미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인플레 향후 10년의 평균 인플레 기대인데 저게 거의 2%까지 지금 올라온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 물가 1%도 안 되는데 무슨 2%나 물가가 오른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건 이제 시장의 기대니까요. 저런 기대들 더 나가서 파란 선이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게이지 인덱스라는 건데 뭐 별게 아니라 여러 경제 지표를 총합해서 최근 미국 경제 내에 존재하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측정한 지표인데 저 두 가지 심리 지표와 실물 지표 모두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에서 디플레 리스크가 아주 강하긴 현재도 지금 사실이지만 너무 과도한 디플레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 아니냐 정도는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의 상당수가 가치주지 않습니까? 네. 움직이지 않는 그런 가치주들 특히 오늘 어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한국은행주는 도대체 언제 오르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 걸 봤는데. 한국의 은행주요? 네, 한국의 은행주는 대체 이렇게 실적이 잘하는데 왜 안 오르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이 물가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의 금리가 너무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게 조금씩 올라오는 가능성이 높아질 때에는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고 이럴 때는 가치주를 너무 외면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조금 해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여서요.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오늘 홍 박사님 키워드는요. 금리와 주택금액입니다. 부동산도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키워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얘기가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사실 금리입니다. 금리. 그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동성이기도 한데 근데 금리와 이제 주택구매에 관련해서 무리하게 주택을 매수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를 블로그에 쓰셨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도 관심이 많거든요. 어찌 없겠습니까? 네네. 제가 어디 모처에 강의를 갔는데 네. 요새 이제 온라인이죠. 그래서 댓글이 이제 쫙 올라오면 그걸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하는데 전부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이걸 좀 정리해서 집을 살까 합니다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매력 있다 봅니다. 이 답을 참 작년 내내 했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주식보다 부동산이 예전에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던 사람이 변심했는가? 결국 그 이유는 다음 그림 때문인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입니다. 이 주택 구입의 부담을 측정하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죠. 절대적으로 집값이 얼마나 비싸냐 이게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 부담하는 금리 수준이 얼마냐. 세 번째 당신의 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측정한 지표인데 안타깝게도 지난 3분기까지 9월 말 기준입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서울 아파트 주택 구입 부담이 2008년, 2007년 이후 최고 수준. 그리고 2007년, 2008년이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하우스푸어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점 근처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무서운 거죠. 그러면 저게 더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으면 예라고밖에 답을 못하는 게 금융과 IT를 비롯한 일부 핵심 산업들은 분명히 작년 소득이 올랐을 겁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보다 그 분야 아닌 곳에 종사하시는 국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소득은 줄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집값은 서울의 평균 거래 가격이 11억 그러고 있으니까 집값 너무 많이 올랐고. 세 번째 이제 금리가 문제인데 오르기는 아직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기대들이 올라오게 될 때 아무래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되는 리스크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약해질 여지가 생기면 여기에 정부의 네 번째 요인인데 정부의 이 마이너스 통장 관련돼 있는 규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가계의 가중평균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저 빨간 선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2021년 상반기에 사실상 저 빨간 선이 금리 부담 속에 또는 소득 감소 부담 속에 2008년 기록했던 역사상 최고치를 이미 경신하고 있는 중 아니냐.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기세만 보면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저걸 구입해 실거주 요건 다 만족시켜 2년 뒤에 팔 때 과연 집값이 그때도 계속 올라가 준다면 충분히 단타, 부동산도 단타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고 강력한 양도세 규제가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만큼 주택을 구입해서 그렇게 쉽게 매매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도 또 특히 그 매매 비용을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최근 둘 다 과열이지만 한국 주식, 부동산 다 과열이긴 합니다만 주식이
기업 이익의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주식이 더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많이 봤는데요.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첫 번째 봤던 코스피 3000 시대 이후의 방향일 텐데 그 부분은 시간이 돼서요. 말씀 아까 하신 걸 제가 정리하면 뭐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과열은 있지만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도 위험하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시간을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분석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